안녕하세요. orlando 캠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시장을 보시게 되면 다우는 1.05%, 나스닥 0.33%, S&P 500이 0.67, 그 다음에 러셀이 1.36으로서 러셀이 가장 많이 올랐죠. 아무래도 평평하게 올라가다가 다음부터 금리 인하 때문에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파월의 매파적인 발언이 있을까봐.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는 많이 뛰었다. 결론적으로 파월이 이야기했던 것이 QE를 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양적인 짐 이제 완화를 좀 해주겠다. 자, 그로 인해서 주가가 좀 많이 뛰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는데 뛰었다가 지금 이제 오라클에서 좀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그렇게 좋은 모습은 현재로서는 보이지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의 맵을 하나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마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좋았죠. 오라클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기 때문에 또 장막판에 들어서 장외 시간에서 한 6% 정도 하락이 되고 있고, 엔비디아 역시도 지금 이제 칩에 대한 수출 가능성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짐으로 인해서 주가 자체가 그렇게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고, 계속 올라갈 때마다 차익 실현이 나타나는 모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전반적으로 봐서는 아무래도 빅테크 중심으로 일단 큰 폭의 상승은 없었고 약간의 보합권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팔란티어는 좀 많이 올라가는데 수주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계속해서 일단은 뭐 국방부든 가벌먼트든지 이런 데서 수주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 상당히 좋은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봐서 시장 자체가 빅테크 중심으로 좀 움직였다기보다는 중소형주 중심으로 좀 많이 움직였던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컨슈머 디펜스 이런 것들은 좀 월마다고 코스코 좀 하락이 되었고, 나머지 전반적으로는 상승이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하루 동안에 많이 올라갔던 섹터 한번 보시게 되면 산업재 있죠. 인더스트리얼, 그 다음에 메이징 머티리얼스, 원재료, 그렇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올라갔다. 그 다음에 헬스케어라든지, 그 다음 컨슈머 시클리컬, 그 다음에 파이낸셜 분야가 좀 많이 올랐다. 아무래도 금리하고 좀 민감한 분야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올라갔던 하루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S&P 500의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그나마 오늘 장에서 좀 반등이 되고 있죠.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제 뭐 금리 인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있겠지만 양적인 완화 있죠. QE가 더욱더 많이 일단 지금 이제 포커스가 됐다는 겁니다. 한 400억 달러씩 계속해서 QE를 해나가겠다. 자, 요것 때문에 일단은 유동성이 풀리면서 주가는 좀 달린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고점을 돌파하면서 갈날 또 멀진 않았는데 조금 일단 기간과 시간 조정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중순이 있죠. 12월 달 중순 이후부터는 좀 많이 달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전 고점까지 오면서 내려가지 않고 다시금 반등이 되고 있죠. 주가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그 자리에서 내려가지 않고 이렇게 반등이 될 때는 반등되는 그 자리로 계속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나스닥도 왜냐하면 관성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이도 마찬가지로 내려왔죠. 내려온 다음에 올라가서 가는 중에 있죠. 그렇다면 내려와서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내려오는 게 아니고 다시금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다. 자, 그랬던 이유는 결론을 일단은 금리 인하, 자, 그런 것들은 이미 시장이 다 반영이 되어 있고 QE를 하겠다. 자,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시장에서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러셀 보겠습니다. 러셀은 고점을 돌파하면서 가고 있죠. 그만큼 일단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러셀 2000 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다면은 내년 1월달, 2월달, 3월달, 1분기까지는 아무래도 이렇게 중소형주들이 많이 달릴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고점을 돌파했다고 해서 여기가 지금 이제 강하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기 고점을 돌파했죠. 여기 있는 고점을 이제 돌파하면서 조금은 올라가고 있는데,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미 옛날에 다 돌파했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이 자리니까 벌써 다 돌파를 했다는 거겠죠. 그만큼 늦게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이제 러셀이 이제 따라 올라가고 있는 그런 입장이 있다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길을 맞추려면은 요번 상반기 때는 좀 중소형주가 달리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10년물 금리 한번 보겠습니다. 10년물 금리는 0.84% 조금 오늘 장에서 좀 하락을 했죠. 아무래도 금리가 인하하겠다. 그로 인해서 2년물 금리는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1.91% 정도 상당히 많이 하락을 해서 지금 이제 T빌로 아까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T빌로 계속해서 자금을 돌린다고 말씀드렸죠. 단기물 지금 1년도 안 되는 것들 T빌로 계속해서 단기를 돌리니까 이쪽에 금리가 낮아지면은 아무래도 이자의 부담감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해서 금리를 낮추려는 입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30년물은 뭐 그렇게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정말에서 0.33% 정도 하락을 했는데 30년물 자체가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는다. 요거 단기적으로 매도를 했다. 그래서 시중금리가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중요했던 것은 아무래도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은 그렇게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은 약간 일단은 반등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완전히 일단 상승세로 돌아나가기보다는 조금 올라가서 옆으로 눕고 있는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많이 움직였던 것은 아무래도 러셀 중심으로 좀 많이 움직였던 하루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라클 실적 발표가 나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부터 일단 좀 미스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측치가 16.21빌리언인데 실질적으로 16.06빌리언으로서 좀 미스가 났죠. 안 좋은 모양이 있었고, 물론 YY 기준으로 뭐 14% 올라간 거니까 이거는 문제될 건 없고, 자, 그 다음 난객 기준으로 봤을 때 EPS는 1.64달러 있는데 2.26달러서 이거는 비트를 했습니다. 좋은 모양이 있었고, YY 기준으로서는 54% 매출도 이 정도로 올랐으면 주가가 많이 뛰는데, 자, 그렇지 못한 가운데이기 때문에 주가가 하지만 5% 정도 하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클라우드 레버뉴입니다. 지금 아무래도 클라우드에 대한 매출이 상당히 라스하고 사스를 대인 건데 8.0빌리언 정도 나타나고 있죠. 예측치가 8.04빌리언인데 이것도 미스가 당했다. 그래서 매출하고 클라우드 매출 분야에서 미스 당했던 것이 그렇게 좋지 못한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RPO 같은 경우는 523빌리언에서 YY 기준에서 지금 현재 한 15% 정도 상승이 되었다. YY 기준에서 438, QOQ 기준에서 15% 정도 상승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아무래도 클라우드 매출이었는데 이것이 기대치 못 미치면서 미스. 그 다음에 또 소프트웨어이죠. 소프트웨어 매출 역시도 6.03빌리언 예측했는데 5.88로서 이것도 미스를 당했다. 자,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0.78빌리언 정도가 되었고, 그 다음에 서비스 레버뉴 이런 것들도 1.43빌리언이니까 뭐 이런 것들은 얼마 되지가 않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자, 클라우드 매출하고 지금 소프트 매출 이 두 가지가 다 미스를 당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매출에서 미스가 나오니까 아무래도 시장 자체에서 반응이 그렇게 안 좋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라스 같은 경우는 4.1. 요거는 일단은 4.09빌리언보다는 조금 일단 아무래도 비트를 했죠. 근데 중요한 것은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 분야에 있어서는 사스 분야입니다. 3.9를 예측했는데 3.9 비슷하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좋게 나왔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좋지 못했다는 것들. 퓨전 클라우드 ERP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1.1빌리언 정도를 갖다 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넷스위트금 클라우드 ERP 이런 것들은 1.0빌리언으로 업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단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니었다. 자,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다른 매트릭스 한번 보겠습니다. 오퍼레이팅 인컴 있죠. 이거 자체는 6.82빌리언 정도 예측을 했는데 난객 기준으로 봤을 때 6.72빌리언 이것도 미스가 당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도 미스가 당했다. 그 다음에 OP 마진 있죠. 마진이 얼마만큼 됐냐. 42.2% 예측했는데 42%. 저 이런 것들도 미스가 당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영업이익이라든지 영업이익 마진 자체가 다 미스를 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일단 난객 기준에서 넷인컴 있죠. 이건 6.6빌리언으로서 한 57%가 YY 기준으로서 상승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쇼턴 디퍼드 레버뉴 이런 것들은 9.9빌리언 정도 되고 있고, 오퍼레이팅 캐시플로 있죠. 요거는 22.3빌리언으로서 YY 기준에서 한 10% 증가되고 있다. 근데 OP 마진이라든지 오퍼레이팅 인컴 이런 것들이 미스를 당함으로 인해서 여기도 역시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라클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지금 이제 6.35% 정도 하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라클 떨어지면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마소, 그 다음에 엔비디아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이 많이 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FOMC는 예상대로 25bp의 금리를 인하했고 굴수비 슈미드는 3명이 반대 의견을 냈는데 미란만 50bp를 갖다 인하를 원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이 사람이 만약 연준이 되면은 상당히 일단 독립성에 문제가 많아진다. 그럴 땐 장기 채권 금리가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좀 위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september에 따르면 19명 중에서 6명이 금리 인하를 반대를 했는데 지금 2010년도에 중간금리는 변동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 주부터 매달 400억 달러 규모의 국채 매입을 시작한다. 즉 양적인 완화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비금의 관리 매입을 갖다가 실시할 예정이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명서에서 볼 거는 뭐 다른 것보다는 short-term treasury secretary 있죠. 즉 말해서 지금 이제 단기 국채를 갖다가 initiate will purchase 살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 매입을 시작하겠다. 즉 양적인 완화도 시작하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금리 발표가 들어서 GDP 있죠. GDP하고 지금 이제 unemployment rate, 정말 실업률, 그 다음 PCE 지표, 그 다음 core PCE 요거 네 가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도 거랑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9월 달에 1.8 정도로 예측을 했는데 GDP가 2.3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좋게 나왔죠. 그러니까 GDP는 더 많이 간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고, unemployment rate 있죠. 실업률은 똑같습니다. 4.4라든지 4.4. 좀 밑에 있는 것이 9월 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일단 PC 인플레이션은 2.6에서 2.4로서 아무래도 인플레이션도 줄어든다. GDP 성장되고 있고 인플레이션 줄어든다. 자, 그렇다면 뭐 금리 인하를 한 두세 번 할 수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다음 콜 PC 한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6이었는데 2.5로서 좀 줄어든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봐서 인플레이션 줄어들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GDP 상승
상대는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대신에 고용은 그대로 지금 되고 있으니까 고용을 좀 줄여야 되겠죠. 아무래도 고용이 실업률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그래서 요것만 보면은 당연히 일단 금리의 인하가 조금 더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로 인해서 주가는 좀 많이 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또한 파월 의장이 아무래도 1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금리를 인하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4월 이후에 매달 4만 개 일자리가 창출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대 집결로 인해서 실제로 매달 2만 개 일자리가 감소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노동시장이 점진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점진적으로 냉각이 되고 있었다. 노동시장 때문에 금리를 빨리 내렸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필립스 고슨과 같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과열된 경제 상황은 느껴지지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에 금리 인하는 노동시장의 냉각 때문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준은 내년에 금리 인하가 한 차례 정도만 있을 것으로 관망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연방준비제도는 2026년도에 금리 인하가 한 차례만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3개월 전에 마지막 전반과는 크게 변함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중앙은행 19명으로 익명으로 지금 추정치를 보여주고 있는 점도표에 따르게 되면은 중간 추정치가 한 3.4%, 그래서 3.5에서 3.75포인트보다는 0.25포인트 낮다. 한 번만 일단은 금리 인하하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점도표 보시게 되면 2020년도 거만 보면 되겠죠. 2020년도 거 보면은 도비시한 사람들이 원래는 2명밖에 없었는데 2명이 더 늘어서 한 4명 정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금리를 3.5 정도, 아까 말씀드렸던 중간값 정도 되고 있죠. 그래서 중간값에 있는 사람들이 좀 많다. 도비시한 사람들 한 4명, 그 다음에 호기시한 사람들 한 3명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도비시한 사람들은 총 개수는 한 9명 정도 되고, 8명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뭐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바뀌니까 요걸 참고만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점도표에서 가장 일단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저번에 이렇게 뭉쳐 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의견을 갖다 같이 수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거의 따로 국밥입니다. 완전 따로 국밥. 뭐 2% 하겠다. 3% 하겠다. 2.5, 2.7 하겠다. 어떤 사람은 동결 하겠다만 자, 따로 국밥이죠. 분열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연준이 분열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뭐 좋은 의견들이 나타나기는 좀 힘들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연준이 점점점 분열돼 가는 가운데 있는데 3명의 의사가 반대 의견을 냈다는 거죠. 스티븐 미란이 0.5%의 큰 폭의 금리 인하를 했고, 당연히 뭐 트럼프 중심이니까. 그 다음 제프리 슈미드, 그 다음 오스틴 굴스비 이런 사람들이 금리 동결을 지지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금리 인하에 반대하는 비둘기파 도비시한 표가 2표 외에도 투표권이 없는 회의 참석자 4명의 해당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점도표에 따르면 7명의 관계자는 내년에 금리 인하를 원하지 않는다. 자, 그렇게 응답을 했죠. 그래서 따로 국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27년도에는 최종금리는 3.1%, 그 다음에 2028년도에는 금리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금리 인하가 큰 폭으로 좀 일어날지 그거 우리가 좀 주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파월이 이야기했던 내용을 보게 되면 두 가지 목표는 약간 상충이 될 수 있다. 그 이야기는 뭐 고용하고 물가가 아무래도 조금은 상충이 된다는 거겠죠. 고용이 좋아지면은 아무 물가가 올라가겠고 그런 것들. 그다음 회의 참석자 모두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는데 동의는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금리 인하 효과는 이제만 나타나기 시작했을 뿐이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데이터가 조금 왜곡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10월과 11월에 상반기 데이터가 수집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회의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용이 어떻게 될지 그런 것도 조금 더 깊이 있게 봐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CPI 이런 것들도 기술적 요인에 의해서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고용하고 물가를 같이 맞추기 힘들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파월 의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채 매입 규모는 향후 몇 달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양적인 완화를 통해서 돈을 풀겠다. 시중에 자금이 풀리면은 결국은 일단 법을 형성하면서 주가는 올라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1월에 FOMC 회의까지는 많은 데이터가 나온다. 그 데이터 보고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한 번은 일단 지금 현재 아무래도 금리나 2016년도에 들어서 한 번 하겠다. 그렇게 말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알 수가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때 가봐야 알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파월 의장은 연준이 사실상의 금리 동결에 시사하는 것이냐는 그런 질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하면서 연준이 9월 이후부터 시작해서 75bp의 금리 인하 이후에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판단하기에 좋은 위치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인공지능의 투자 그다음 소비자 지출이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내년에는 탄탄한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GDP 성장이 상당히 좋게 나타난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파월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금리 인상은 누구에도 기본 시나리오가 아니다. 금리 인상 이런 건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다음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멈추고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제 이런 사람들 금리를 좀 동결하고 기다려보자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하고 물가를 두 가지 다 잡기는 좀 힘들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좀 고용 쪽에 조금 더 뉘앙스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월이 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최근 몇 달간의 고용 증가폭이 6만 개 정도 과장되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호황을 누리는 경제처럼은 느껴지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증가됐으니까 아무래도 과장됐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고용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자회견의 주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파월 의장이 이야기했던 내용을 본다면은 금리의 재조정 단계가 사실상 완료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기다릴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위원회 내에서 의견의 불일치 원인을 갖다가 이중책무에서 비롯된 이례적인 긴장감으로 돌렸다. 이중책무는 아마 고용하고 물가겠죠. 그것 때문에 좀 일어난 현상이다. 그런 식으로 일단은 이렇게 돌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반 양측의 주장을 모두 인정을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측정상의 문제로 인해서 고용의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 있다는 다소 지적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었고 노동시장의 점진적인 냉각이 예상보다 조금 더 완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는 아무래도 서비스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를 완화한다고 설명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금리가 중립에 가까워졌더라도 금리 인상은 누구도 기본 시나리오를 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여기서는 멈춰야 된다부터 시작해서 누군가가 인하해야 된다까지 다양한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결론적으로 봐서 지금 모습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금 많이 일단은 양분화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또 트럼프가 한마디 거들고 있는데 최근에 일단 연준이 아무래도 금리 인하폭을 최소 2배로 늘릴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헬스에서 이런 짓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자, 만약에 일단 이런 식으로 일단 금리가 큰 폭으로 갑자기 이렇게 속도를 가지고 내려온 거 있죠. 자, 속도가 없이 천천히 내려올 때는 주가가 가는데 이렇게 속도를 가지고 내려온다는 말은 경기 침체가 나왔다 해서 시장이 발작을 합니다. 그래서 주가는 떨어지고 채권의 일단 금리는 올라갈 수가 있죠. 장기채 금리는. 이런 것들은 좋은 내용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봐서. 그래서 연준이 일단 잘해서 금리 갖다 천천히 조금씩 내려주게 된 게 훨씬 더 우리가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일단 고무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다음 또 오늘 장 마감 후에 발표된 오라클 실적에 대해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하는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웰스파워 같은 경우는 비중 확대로서 목표 주가 $280 주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라클이 AI 슈퍼 사이클의 선두주자로서 부상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미 거의 5천억 달러에 달하는 AI 관련된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오픈 AI, XAI, 메타, 틱톡 등의 주요 고객사를 확보하면서 선두자리를 굳히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오라클이 수많은 주요 AI 인프라 프로젝트, 특히 오픈 AI의 4.5기가와트의 3천억 달러 이상의 컴퓨팅 계약 이런 것들의 수주 성공에 힘입어서 2029년도까지 그 다음으로 가장 가까운 하이퍼스케일러 뭐 이런 것들 아무래도 지금 구글 같은 게 있겠죠. 그와 비슷한 규모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지금 오라클의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이 2025년도 5%에서 2029년도에는 16%로서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소라든지 아마존의 30%는 미치지 못한다. 자, 그러나 구글 쪽에는 좀 미칠 수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JP모건 같은 경우는 중립을 주면서 $270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시장 심리가 중간 지점을 합리적으로 평가할 여지 없이 양방향으로 너무 급격하게 요동치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아주 좋다 아니면 아주 나쁘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단 발표될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다른 것보다는 향후 몇 년간 필요한 부채 조달의 규모, 예상 자본 비용, 약 3천억 달러 규모의 계약에 대한 그런 설명들, 최대 한도는 얼마고 확정 금액은 얼마고 선지급이라든지 신용보증의 메커니즘, 그 다음 프리캐시플로의 흑자 전환 시점, 고정금리로 확보한 자금 규모, 매출 대비 자본 지출, 캐펙스, 이런 것들의 시점, 제미나이 모델이란지 기타 포괄 손익간의 연관성의 설명, 오라클의 추가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언급들, 이런 것들 우리가 계속해서 체킹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좀 중립적인 관점에서 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도이치뱅크는 매수 주면서 375불 주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아무래도 2분기 실적에서 주요 재무제표가 관심사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2.5개월 동안 30% 이상 하락했는데 현재 주가와 경영진이 10월에 제시했던 2030년도 회계연도 전망치 사이에서는 분명히 괴리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비관론이 강세로 보인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라클뿐만 아니라 주요 AI 고객사의 장기적인 전망에 대한 투자자들의 확신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하는 어떤 내용도 이러한 괴리를 갖다가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은 향후의 자본 지출, 캐펙스 이런 것들이 자금 조달에 대한 더 명확한 정보가 투자자들에게 이러한 목표에 대한 확신을 더욱더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조금은 지켜봐야 될 때지 지금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무너졌다 그렇게 보긴 힘들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프리스는 매수 후에 400불 주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체 조사 결과에 인프라라든지 앱 그리고 AI 파이프라인의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해서 소폭 상승했는데 뚜렷한 상승세는 보이지 않았다. 2분기에는 수주 잔고의 증가, AI 관련된 부채 조달, 자본 배분 등에 집중할 예정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하락의 가능성보다는 상승 여력이 더 크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상승으로 봐야지 우리가 일단 하락으로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다음 바클레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비중 확대로서 $330 주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AI 거품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서 뭐 아니면 도라는 심리를 조성하고 있는데 매력적인 진입 시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2분기에는 $500억 이상의 대규모 RPO 이런 것들이 추가되면서 아벨린 일상의 임상시험 결과로 인해서 포괄 손익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고, 위험에 대한 경영진에 안심시키는 발언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조금은 일단 목표가는 낮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다가 일단 상승의 추세로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제프리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시면 경제가 확장되고 인수합병이 활발해짐에 따라 내년에는 소형주가 대형주를 앞지를 것이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프리스 같은 경우는 내년에 러셀 2000 지수가 2026년 말에 목표치가 2825까지 상승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조금 더 S&P 지수보다는 많이 상승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년에는 특별히 그렇게 상승될 수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투자 테마를 촉진하는 요인으로는 첫 번째가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2%를 넘는다는 점입니다. 그로 인해서 GDP 성장률이 가속화된다면 기업의 이익이 14% 이상 급증할 수 있다. GDP를 갖다 지금 한 3% 이상으로 보고 있으니까 퍼센트 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더욱더 성장 가능하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실적의 성장세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투자 테마의 주요 원동력은 넓은 증시시장 그리고 평균보다 더 넓은 종목이 지수를 상회하는 추세가 될 것이다. 폭이 마켓플레이스가 더 넓어진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작은 규모의 기업들은 매우 저평가되어 있고 시장이 확대될 때 더 나은 성과를 보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금리 인하, 그 다음 가파른 수익률 곡선이 중소형주 실적 향상에 기여할 거다. 그래서 인수합병의 활동도 증가됨으로 인해서 중소형주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지난 11개월 동안의 인수합병 활동 자체가 2010년도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특히 시총이 10억 달러 미만 기업이 인수합병의 거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고, 이런 기업들이 전체 거래 활동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소형주가 외면받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는 파트너를 찾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현금 보유액은 2조 4천억 달러에 달하고 있고 고수익 채권 시장은 활짝 열려 있다. 그래서 기업들은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을 인수하고 싶어하고 규모는 중요하고 요즘 같은 시기에는 규모를 키우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소형주에 투자하는 방법은 아무래도 IWM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올해 한 14% 정도 상승돼 있는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많은 분석가들은 연초에 소형주가 시장을 능가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따라서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 인플레이션 그리고 낮은 GDP 성장률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기술주 중심의 S&P 500 지수가 러셀 2000 지수를 앞지르는 결과를 낳았죠. 지금 현재로는 그런데 앞으로는 아무래도 상반기까지는 소형주가 좀 달리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개인 투자가들이 시장 수익률을 뛰어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ETF를 통해서 투자하는 개인 투자가들의 연초 대비 23%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이에 비해서 S&P 500의 ETF인 SPY, 그 다음 나스닥의 ETF인 QQQ 이런 것들은 같은 기간 동안에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전략을 통해서 12%, 15%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동일한 고정 금액을 연중 정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처럼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개인 투자가들이 실제로 투자하는 방식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다.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아무래도 개인 투자가들이 ETF를 통해서 투자한다는 거죠. 자, 일단 분산 투자가 되어 있다는 것들. 자, 그것이 첫 번째고, 자,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은 다른 것보다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연중 정기적으로 투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분할 매수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일단 분산 투자하고, 이런 것들이 돼 있는 개인
개인 투자가들은 스파이라든지 QQQ를 앞서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만큼 분산 투자하고 그 다음에 일단 지금 이제 포트폴리오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P 500의 수익률을 거의 2배로 늘릴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이유는 9월과 10월의 상승장에서 기술주와 기금속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데 따른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 투자가들이 요게 파란선인데 4월 달에는 좀 지금 지수보다 좀 부족했습니다. 그랬던 것이 요때 와서 9월 달 와서 좀 역전되면서 요번에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때 기술주 중심으로 일단은 투자가 많이 들어갔다. 좋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